국부론. 아담 스미스가 발견한 부의 비밀. 여러분, 지금 주머니 속에 있는 돈. 그 돈이 어떻게 여러분의 손에 들어왔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1776년 한 스코틀랜드 남자가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담 스미스. 그가 쓴 단 한 권의 책이 세상의 규칙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은 국부론 이야기입니다. 제1장 핀 한 개가 세상을 바꾸다 분업의 마법. 자, 여러분. 눈을 감고 18세기 영국의 어느 작은 공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먼지가 자욱한 작업장 안에 10명의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것은 고작 핀 한 개입니다. 바늘처럼 생긴 아주 하찮아 보이는 그 작은 금속 조각 말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이 공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것을 목격합니다. 한 사람이 철사를 잡아 느립니다. 또 한 사람은 그것을 자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끝을 뾰족하게 갈고 네 번째 사람은 머리 부분을 붙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완성된 핀을 다듬고 여섯 번째 사람은 포장을 합니다. 10명의 사람. 각자 하나의 단순한 동작만 반복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하루에 4만 8천 개의 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스미스는 계산해 봤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핀을 만든다면 아무리 숙련된 장인이라도 하루에 20개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한 개도 못 만들 수 있습니다. 20개 대 4만 8천 개. 같은 사람, 같은 시간, 같은 재료. 달라진 것은 단 하나 일을 나눴다는 것뿐입니다. 스미스는 이것을 분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디비전 오브 레이버. 그런데 여러분, 분업의 위력은 핀 공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스미스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왜 분업이 이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걸까? 스미스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숙련도의 향상입니다. 한 가지 일만 반복하면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빨라집니다. 처음에는 서툴던 동작이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면 눈 감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손가락이 기억하는 겁니다. 머리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죠. 둘째, 시간의 절약입니다. 여러 작업을 번갈아 하면 그때마다 도구를 바꾸고 자리를 옮기고 마음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낭비되는 시간이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작업에만 집중하면 그 낭비가 사라집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흥미로운 이유인데 기계의 발명입니다. 한 가지 일만 반복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할 수 없을까? 그 고민이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내고 결국 기계를 탄생시킵니다. 스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증기기관의 핵심 개선도 처음에는 한 소년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고. 그 소년은 증기기관의 밸브를 여닫는 단순 작업을 맡고 있었는데 밸브의 끈을 묶어서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게 만들었습니다. 왜? 빨리 일을 끝내고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요. 놀고 싶은 마음이 기술 혁신을 이끈 겁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스미스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분업이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대체 왜 인간은 일을 나누게 된 걸까? 누가 시킨 걸까?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분업은 인간의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라고 스미스는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본능이 있습니다. 바로 교환하려는 본능, 무언가를 주고받으려는 성향입니다. 개 두 마리가 뼈다귀를 교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거래합니다. 아이들도 장난감을 바꿔가지고 놀지 않습니까? 나한테 이것을 줘. 그러면 내가 저것을 줄게. 이 단순한 문장이 문명의 시작입니다. 이 교환 본능이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에 집중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분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은 활을 잘 만들고 다른 사람은 사냥을 잘합니다. 활 만드는 사람이 직접 사냥을 나가는 것보다 활을 만들어서 사냥꾼에게 주고 고기를 받는 것이 둘 다에게 이득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업의 기원입니다. 위대한 계획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욕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분업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서로에게 더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핀에 머리를 붙이는 사람은 철사를 자르는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냥꾼은 활 만드는 사람 없이는 맨손으로 짐승을 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하게 얽힌 의존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여기서 스미스의 가장 유명한 통찰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다음 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2장 보이지 않는 손, 이기심이 만드는 기적. 아담 스미스의 문장 중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란 그들 자신의 이익에 대한 관심 덕분이다. 이 문장을 천천히 곱씹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먹을 고기, 그 고기를 파는 정육점 주인은 왜 새벽부터 일어나 고기를 손질했을까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의 배고픔을 걱정해서? 아닙니다. 그는 돈을 벌고 싶어서 고기를 팔았습니다. 빵집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죽을 치대고 오븐 앞에서 땀을 흘리며 빵을 굽는 이유는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빵을 팔아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양조장 주인이 맥주를 빚는 이유도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겠다는 고귀한 사명감 때문이 아닙니다. 맥주가 팔리니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각자 자기 이익만 좇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하게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이 도시에 빵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고기는 몇 근을 준비해야 하는지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빵집에 가면 빵이 있고 정육점에 가면 고기가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모든 것을 조율하고 있는 것처럼 스미스는 이 보이지 않는 조율자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 불렀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인비저벌 핸드. 이것은 신비로운 힘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현상도 아닙니다.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는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유난히 추운 겨울이 찾아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람들이 난방용 장작을 사려고 몰려듭니다. 수요가 폭증합니다. 장작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소비자 측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장작이 비싸지니까 사람들은 장작을 아껴 씁니다.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합니다. 담요를 하나 더 꺼내 덮고 온 가족이 한 방에 모여 잡니다. 자연스럽게 낭비가 줄어듭니다. 동시에 공급자 측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장작값이 오르니까 나무꾼들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평소에는 나무를 하지 않던 사람들도 도끼를 들고 숲으로 향합니다. 먼 곳의 장작 상인들도 이 도시로 장작을 실어 나릅니다. 공급이 늘어납니다.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고 결국 가격은 다시 적정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누구 하나 지시한 사람이 없습니다. 왕도 관료도 위원회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가격이라는 신호가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보냈고 각자가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한 결과가 사회 전체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 원리입니다. 스미스는 이 메커니즘에 경탄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시장은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낸다. 정부가 빵을 얼마에 팔아라, 고기는 이만큼만 생산해라라고 명령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개입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깨트린다고 스미스는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 하지만이 매우 중요한데 스미스는 이기심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스미스가 말한 것은 이기심이 경쟁이라는 틀 안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사회에 이로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경쟁이 없으면 이기심은 독점으로, 착취로, 탐욕으로 변질됩니다. 정육점 주인이 동네에 단 한 명뿐이라면 그는 고기값을 터무니없이 올릴 수 있습니다. 고기의 질을 떨어뜨려도 상관없습니다. 손님이 갈 곳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길 건너에 또 다른 정육점이 문을 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비싸게 팔면 손님을 뺏기고 질이 나쁘면 손님이 떠납니다. 경쟁이 이기심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스미스에게 자유시장이란 이기심과 경쟁이 균형을 이루는 무대였습니다. 제3장 돈의 탄생, 교환의 언어. 자, 이제 분업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교환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환에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스미스는 이것을 욕구의 이중일치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양을 키우는 목동이라고 합시다. 양모는 넘쳐나는데 빵이 필요합니다. 빵집에 가서 말합니다. 양모를 줄 테니 빵을 주시오. 그런데 빵집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양모가 필요 없소. 나에게는 구두가 필요하오. 그러면 여러분은 먼저 구두장이를 찾아가야 합니다. 구두장이에게 양모를 주고 구두를 받은 다음 그 구두를 들고 빵집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구두장이도 양모가 필요 없다면 여러분은 또 다른 사람을 찾아 헤매야 합니다. 이것이 물물교환의 비극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이 동시에 내가 가진 것을 원해야만 거래가 성사됩니다. 이 조건을 맞추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상상해 보십시오. 스미스는 인류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기발한 방법을 떠올렸다고 설명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물건 하나를 교환의 매개체로 삼은 것입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그것이 소금이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조개 껍데기였고 어떤 곳에서는 말린 생선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마을에서는 못, 즉 쇠못이 화폐로 사용되었다고 스미스는 기록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가장 좋은 교환 매개체는 금속이라는 것을. 금속은 썩지 않습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녹여서 다시 합칠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만들 수도 무겁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 은, 구리가 화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금속 덩어리 자체가 화폐였습니다. 거래할 때마다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재고 순도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번거롭고 속이기도 쉬웠죠. 금에 다른 금속을 섞어서 무게를 늘리는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주화입니다. 국가가 금속의 무게와 순도를 보증하는 도장을 찍어준 것이죠. 이제 사람들은 저울 없이도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미스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경고를 남깁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왕과 정부가 이 주화를 변조했다는 것입니다. 금화에 들어가는 금의 양을 슬쩍 줄이고 줄어든 만큼 다른 싼 금속을 섞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같은 금화인데 실제 가치는 떨어진 것이죠.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같은 양의 금으로 더 많은 주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공짜로 돈을 찍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스미스는 이것을 채권자에 대한 사기이자 모든 국민에 대한 약탈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누가 피해를 볼까요? 돈을 빌려준 사람, 저축한 사람, 정해진 월급을 받는 노동자입니다. 물가가 올라도 그들의 수입은 그대로니까요. 이것은 오늘날의 인플레이션과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스미스는 250년 전에 이미 이 문제를 꿰뚫어 본 것입니다. 제4장 가격의 비밀, 시장 가격과 자연 가격. 이제 스미스는 경제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를 던집니다.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여러분, 커피 한 잔의 가격은 왜 5,000원일까요? 왜 500원이 아니고 5만 원이 아닐까요? 스미스는 모든 상품에는 두 종류의 가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자연 가격입니다. 이것은 그 상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의 합입니다. 원재료값, 노동자의 임금, 그리고 사업주의 적정한 이윤. 이 세 가지를 합친 것이 자연 가격입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말하면 원가의 적정 마진을 더한 것이죠. 다른 하나는 시장 가격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입니다.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 이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스미스는 시장 가격이 마치 중력처럼 항상 자연 가격을 향해 끌려간다고 말합니다. 어떤 상품의 시장 가격이 자연 가격보다 높다고 합시다. 이 말은 그 상품을 만들면 보통 이상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 냄새를 맡은 사업가들이 몰려듭니다. 너도 나도 그 상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공급이 늘어납니다. 공급이 늘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결국 시장 가격은 자연 가격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반대로 시장 가격이 자연 가격보다 낮다면 그 상품을 만들어 봐야 남는 것이 없으니 사업가들이 하나둘 빠져나갑니다. 공급이 줄어듭니다.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다시 자연 가격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죠. 이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마치 진자가 좌우로 흔들리지만 결국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시장 가격은 출렁거리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자연 가격이 있습니다. 스미스는 이것을 중심 가격 혹은 중력 가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지만 스미스는 이 아름다운 원리를 망가뜨리는 요소들도 지적합니다. 독점입니다. 독점 기업은 의도적으로 공급을 줄여 가격을 자연 가격보다 높게 유지합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입 장벽을 세웁니다. 그러면 시장 가격은 자연 가격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중력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스미스는 독점을 시민에 대한 세금이라고 불렀습니다. 독점 가격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의 특허권과 독점 허가도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비판합니다. 당시 영국 정부는 특정 기업에게 특정 상품의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곤 했습니다. 스미스는 이것이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소비자를 희생시키는 행위라고 분노했습니다. 제5장 노동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척도다. 여기서 스미스는 매우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더 던집니다. 불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불을 금이나 은으로 생각했습니다. 금고에 금화가 가득하면 부자이고 국고에 금이 넘치면 부강한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스미스 시대의 유럽을 지배했던 중상주의가 바로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미스는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아니다. 금은 부가 아니다. 금을 아무리 쌓아놓아도 먹을 수 없고 입을 수 없고 살 곳을 만들 수 없습니다. 금은 그저 교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부는 무엇인가? 스미스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노동입니다. 모든 나라의 연간 노동이야말로 그 나라가 매년 소비하는 모든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을 공급하는 원천이다. 국부론의 첫 문장입니다. 이 한 문장에 스미스의 핵심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나라의 부는 금고에 쌓인 금의 양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국민이 얼마나 생산적으로 노동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한 나라가 부유해지는 방법도 명확해집니다. 금을 더 많이 캐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제1장에서 이야기한 분업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스미스는 한 가지 놀라운 비교를 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왕은 수천 명의 하인을 거느리고 있지만 영국의 평범한 노동자보다 못한 삶을 산다고. 왜일까요? 그 왕의 나라에는 분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산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반면 영국의 노동자는 비록 가난하지만 수천 명의 분업이 만들어낸 물건들을 누립니다. 그가 입는 모직 코트 하나를 만들기 위해 양치기, 양모 분류공, 염색공, 방적공, 직조공, 재단사 등 수십 명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가 사는 단순한 집 하나에도 벽돌공, 목수, 유리공, 대장장이의 노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노동이 아니라 수천 명의 분업과 교환이 만들어낸 협력의 결과물을 그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스미스는 이것이야말로 문명의 진정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제6장 자본의 축적, 내일을 위한 투자. 자, 분업이 생산성을 높이고 교환이 사회를 연결하고 가격이 자원을 배분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작동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자본입니다. 스미스는 자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원시인이 돌멩이를 주어 짐승을 사냥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며칠치 식량을 미리 모아두고는 그 시간 동안 사냥을 쉬면서 활과 화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활과 화살을 만드는 동안 그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습니다. 축적해둔 식량으로 버티는 것이죠. 하지만 활이 완성되면 돌멩이로 사냥할 때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짐승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모아둔 식량이 바로 자본입니다. 그리고 활과 화살은 자본이 만들어낸 생산 도구입니다. 자본이란 결국 현재의 소비를 줄여서 미래의 생산을 늘리기 위한 투자입니다. 스미스는 강조합니다. 자본의 축적 없이는 분업도 불가능하다고.
핀 공장의 사업주는 공장을 짓고 도구를 사고 노동자에게 첫 달 월급을 줄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핀이 팔리기 전에 이 모든 비용을 미리 지불해야 합니다. 자본이 많을수록 더 정교한 분업이 가능해지고 더 정교한 분업은 더 높은 생산성을 만들어내고 더 높은 생산성은 더 많은 부를 창출하고 그 부의 일부가 다시 자본으로 축적됩니다. 이것이 경제 성장의 선순환입니다. 그렇다면 자본은 어떻게 축적될까요? 스미스의 대답은 한 단어입니다. 절약입니다. 스미스는 절약을 사회의 은인이라 불렀고 낭비를 사회의 적이라 불렀습니다. 절약하는 사람은 자본을 축적하고 그 자본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생산을 늘리는 데 쓰입니다. 반면 낭비하는 사람은 자본을 소비해버리고 그만큼 사회의 생산 능력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스미스는 낙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형편을 나아지게 만들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욕구가 사람들을 절약하게 만들고 저축하게 만들고 투자하게 만듭니다. 개인이 자신의 형편을 나아지게 하려는 균일하고 끊임없으며 중단되지 않는 노력은 국가의 부가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정부의 낭비가, 전쟁의 파괴가, 정책의 실수가 아무리 경제를 망가뜨려도 수백만 개인의 이 조용하고 끈질긴 노력이 결국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고 스미스는 믿었습니다. 제7장 중상주의를 부숴라. 자유무역의 논리. 자, 이제 우리는 스미스가 가장 격렬하게 싸운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중상주의와의 전쟁입니다. 스미스 시대의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는 중상주의를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중상주의의 핵심 원리는 간단합니다. 수출을 최대화하고 수입을 최소화하라. 그래서 금과 은을 최대한 많이 국내에 쌓아두라. 이를 위해 정부는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수입품에는 높은 관세를 매기고 때로는 아예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수출에는 보조금을 주고 해외 식민지에는 본국 상품만 사도록 강제했습니다. 영국의 항해법이 대표적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영국 식민지는 영국 배를 통해서만 무역할 수 있었고 특정 상품은 오직 영국에만 팔아야 했습니다. 스미스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착각에 기반하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왜? 첫째, 금은이 곧 부라는 전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5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진정한 부는 금이 아니라 생산적 노동입니다. 둘째, 무역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상주의자들은 무역을 전쟁처럼 생각했습니다. 한 나라가 이기면 다른 나라가 진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수출을 많이 해서 금을 벌면 상대국은 그만큼 금을 잃는다고. 하지만 스미스는 말합니다. 아니다. 무역은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스미스는 아주 명쾌한 비유를 들려줍니다. 스코틀랜드에서도 포도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온실을 짓고 난방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든 와인의 비용은 프랑스 와인의 30배에 달할 것입니다. 그 같은 돈을 다른 산업에 투자해서 프랑스 와인을 사 마시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이것이 자유무역의 핵심 논리입니다. 각 나라는 자기가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고 나머지는 교역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와인을, 영국은 모직물을, 포르투갈은 올리브 오일을.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면 세 나라 모두가 더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이 분업의 원리를 국가 간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스미스는 보호무역이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비자 전체를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역설합니다. 높은 관세 때문에 비싼 가격에 질 나쁜 국산품을 사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국민입니다. 관세로 보호받는 산업의 사업주 몇 명이 이익을 보는 대가로 수백만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스미스는 이 구조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국경을 열어라. 무역을 자유롭게 하라. 제8장 정부의 역할 작지만 강한 국가.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스미스는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건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스미스는 정부의 역할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한 것입니다. 스미스는 정부에게 세 가지 핵심 임무를 부여합니다. 첫 번째, 국방입니다.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 이것은 개인이나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군대를 유지하고 국경을 지키는 것은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스미스는 흥미로운 역사적 관찰을 덧붙입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즉 분업이 깊어질수록 전쟁 수행 방식도 변한다고. 수렵 사회에서는 모든 남자가 동시에 사냥꾼이자 전사였습니다. 하지만 상업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직업에 종사하느라 전쟁 기술을 연마할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비군, 즉 전문적인 직업군인이 필요해진다고 스미스는 주장합니다. 민병대로는 현대전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법제도입니다. 재산권을 보호하고 계약을 강제하고 범죄를 처벌하는 것. 시장이 작동하려면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돈을 받고 물건을 주지 않는 사기꾼이 처벌받지 않으면 누가 거래를 하겠습니까? 스미스는 명확히 말합니다. 재산이 있는 곳에 불평등이 있고 불평등이 있는 곳에 정부가 필요하다고. 부자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든 가난한 자가 부당한 착취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든 사법제도는 문명사회의 근간입니다. 세 번째, 공공사업과 공공교육입니다. 이것이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스미스는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도로, 다리, 항구, 운하. 이런 것들은 사회 전체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개인 사업자가 투자해서는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이런 공공 인프라는 정부가 나서서 건설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스미스는 말합니다. 그리고 교육. 스미스는 분업의 어두운 면을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분업이 극도로 발달하면 노동자는 하루 종일 하나의 단순한 동작만 반복하게 됩니다. 핀에 머리를 붙이는 것, 나사를 조이는 것, 실을 찾는 것. 이런 단순 반복 작업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퇴화시킨다고 스미스는 경고합니다. 단순한 작업에 평생을 바치는 사람은 자신의 이해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어 일반적으로 인간이 될 수 있는 만큼 어리석고 무지해진다. 충격적인 고백 아닙니까? 분업의 위대함을 그 누구보다 역설한 사람이 분업의 이 치명적 부작용을 이렇게 정직하게 인정하다니. 스미스는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공교육을 제시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최소한 기초적인 읽기, 쓰기, 세마기를 모든 국민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가난한 노동자의 자녀들에게요. 이것은 18세기의 매우 급진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교육을 부유층의 특권으로 여기는 것이 당연했으니까요. 재구장, 세금의 원칙, 공정한 부담. 정부가 이런 일들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은 어디서 올까요? 당연히 세금입니다. 스미스는 세금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좋은 세금의 조건 4가지를 제시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조세의 4원칙입니다. 첫째, 능력에 따른 부담의 원칙입니다. 세금은 각자의 능력, 즉 소득에 비례해서 내야 합니다.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것이 공정합니다. 스미스가 누진세의 개념까지 완전히 지지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부자가 빈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은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확실성의 원칙입니다. 세금은 얼마를, 언제, 어떻게 내야 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모호하면 세금 징수관이 제멋대로 해석하고 뇌물과 부패의 온상이 됩니다. 셋째, 편의성의 원칙입니다. 세금은 납세자가 내기 가장 편리한 시점과 방법으로 걷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세는 수확철에 걷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넷째, 징수비용 최소화의 원칙입니다. 세금을 걷는 데 드는 비용이 세금 수입보다 크다면 그 세금은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과도한 세금 관료 조직은 그 자체로 사회적 낭비입니다. 스미스는 당시 영국의 세금 제도를 이 4가지 원칙에 비추어 가차없이 비판합니다. 특히 그는 관세와 소비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무거운 부담을 지운다고 지적합니다. 빵에 세금을 매기면 부자에게는 푼돈이지만 빈자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제10장 식민지와 제국의 허상. 국부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스미스는 당시 가장 뜨거운 정치적 주제를 다룹니다. 바로 아메리카 식민지 문제입니다. 국부론이 출판된 1776년. 이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미국 독립선언이 발표된 해입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스미스는 이미 식민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스미스는 질문합니다. 식민지가 정말로 본국의 이익이 되는가? 겉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식민지는 본국에 값싼 원자재를 공급하고 본국의 공산품을 비싼 가격에 사줍니다. 독점 무역의 달콤한 열매를 본국 상인들이 누립니다. 하지만 스미스는 이 달콤함 뒤에 숨겨진 쓴 진실을 파헤칩니다. 식민지를 유지하기 위해 영국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가? 군대를 파견하고 해군을 유지하고 관료를 보내고 전쟁을 치릅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영국 납세자의 부담입니다. 그리고 이 독점 무역의 이익은 누가 가져가는가? 일부 대상인과 특권 기업입니다. 그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 전체가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스미스는 냉철하게 계산합니다. 식민지를 유지하는 비용이 식민지에서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식민지는 제국의 자산이 아니라 부채라고. 그렇다면 해결책은? 스미스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식민지에 동등한 정치적 대표권을 주는 것입니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식민지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스미스는 인정합니다. 식민지에도 영국 의회에 의석을 줘서 진정한 연합체를 만들자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식민지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영국인들에게는 거의 반역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대영 제국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니. 하지만 스미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국의 환상을 좇느라 실질적인 국가의 부를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위대한 제국의 황금빛 꿈에서 깨어나 이웃과 평화롭게 교역하는 소박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역사는 스미스의 편이었습니다. 미국은 독립했고 영국은 결국 대부분의 식민지를 잃었습니다. 제11장 국부론이 남긴 것, 끝나지 않은 대화. 여러분, 지금까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이 책이 출판된 1776년으로부터 거의 250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스미스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변했습니다. 증기기관이 등장했고 전기가 발명되었고 인터넷이 세상을 연결했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스미스가 던진 질문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은 정말로 스스로 균형을 찾는가? 정부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 자유무역은 모든 나라에 이로운가? 분업은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가 아니면 기계의 부품으로 전락시키는가? 부의 불평등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도 뜨겁게 논쟁 중입니다. 스미스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스미스를 격렬하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이 모든 논쟁의 출발점에 아담 스미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스미스가 가장 강조했을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것일 겁니다. 경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 숫자와 그래프 뒤에는 항상 빵을 굽는 사람이 있고 핀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양을 치는 사람이 있고 아이를 먹여 살리려고 새벽부터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부론은 결국 그 사람들의 노동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그 부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제도와 정책이 그 과정을 돕거나 방해하는지를 탐구한 책입니다. 스미스는 우리에게 완벽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올바른 질문 하나가 100개의 잘못된 답보다 더 가치 있는 법입니다. 클로징. 여러분, 다시 주머니 속 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천 명의 노동이, 수백 년의 지혜가, 그리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능 서로 교환하고 협력하고 내일을 더 나은 날로 만들려는 본능이 담겨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